오늘 하루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 타인의 노동이 자신의 삶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침 식탁에 올라온 사과와 달걀을 키운 농부, 호밀빵을 만든 제빵사, 출근길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내려준 바리스타, 매일 직접 조리한 제철 반찬을 내어주는 백반집 요리사, 거래처 서류를 배달해주는 배달기사,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는 헬스 트레이너,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맥주 한 캔을 파는 편의점 직원의 노동까지. 이들의 노동의 가치는 상품의 가격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 상품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노동 후 수고로움이라는 거 아세요? 이 모든 일을 혼자서 알아서 해야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전주시 통계에 따르면 21년 기준 전주 시민 83%가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산다고 합니다. 10명 중 무려 8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거죠. 이곳에도 우리의 무탈한 일상을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단지를 오가며 만나는 경비, 청소, 시설 담당 노동자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주택관리사도 있습니다. 그들이 없다면 우리의 일상도 없겠죠. 오는 4월 28일은 주택관리사의 날입니다. 또 이날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기도 한데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올해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32 라디오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으로 주택관리사 이야기를 들어보고 산업재해보상법에 대해서 상담 코너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 라디오 두 번째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32 라디오 진행을 맡은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132 라디오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와 전주 공동체 라디오가 매월 일하는 사람들의 일과 삶 이야기를 전하는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노동 이슈를 돌아보는 이슈 브리핑, 전지적 노동자 시점, 이럴 땐 이런 법 세 가지 코너로 진행됩니다.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노동 이슈를 지역 언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빅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4곳을 중심으로 뉴스를 분석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3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는 38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전북 노동권익센터는 11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통계로 보는 전북 여성 노동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언론에서 다루었네요. 24년 도내 월 평균 임금이 남성은 326만 원, 여성은 211만 원으로 조사되었는데요. 23년보다 격차가 5만 원 더 벌어졌다는 뉴스입니다. 최저임금 미달자도 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고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도 여성이 72%를 차지해서 여성이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일자리의 질은 개선되지 않는다는 보도이네요. 두 번째 이슈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뉴스입니다. 지난 2월에 이어서도 3월에도 주요 노동 이슈가 되었는데요. 전라북도는 3월 10일 노동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자 지역 특화형 비자를 올해 확대 추진한다는 뉴스입니다. 이에 따라서 군산, 완주, 전주를 제외한 전북 도내 11개 시군에서 확대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익산시는 베트남 계절 노동자를 지난해보다 2배 늘려서 207명이 3, 4월에 입국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산업재해입니다. 4월 28일이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한 해 도내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2명이라는 고용노동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국 14개 광역시도 중에서 7번째로 높은 수치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발표가 있고
며칠 후인 3월 20일 다시 익산의 한 화학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장 3층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화학 물질을 흡입하여 휘청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지난해 완주 돼지농장에서 황화수소를 흡입하고 정신을 잃고 익사한 이주 노동자 사망 사고처럼 화학 물질에 의한 사망 사고가 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 가짜 사장 프리랜서입니다. 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전국에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업소득세 3.3%를 내는 사업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 노동자라는 건데요.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에는 668만 명이었던 자영업자가 2023년에는 862만 명으로 4년 새에 약 193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주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 등 이런 사업자로 분류되어서 고용을 하는 형태인데요. 다양한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동계에서는 가짜 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라북도도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기타 단신 뉴스들입니다. 전주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노사발전재단이 공동으로 3월 18일 고용노동부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산업안전보건 감독과 점검 방향, 산재 예방 계획, 변화된 통상임금 지침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하네요. 또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은 3월 13일 근로감독 대상 업종 사전 설명회를 가졌다는데요. 올해 근로감독 대상 업종이 자동차 및 식료품 제조업 등의 사업장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 노동질서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정 지시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주시는 도내 최초로 육아공무원 주 4일제를 운영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4일은 정식 출근하고 1일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전주시의 양육공무원은 41명 중이고요. 이 중 10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육공무원 4일 출근제는 노동과 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 목적인데요. 영국, 벨기에, 미국, 일본 등에선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전주 청년 스타트업 기업 6개사가 500만 원의 모금을 하여 이동 노동자 식음료 쿠폰을 제공한다는 따뜻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 착한 소비자 운동 함께 장터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라고 하네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전북일보에 보도된 군산노동부 나민우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에 대한 인터뷰 기사인데요. 인터뷰에서 나 감독관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과 임금체불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군산노동지청을 비롯한 고용노동부 모든 직원은 임금체불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네요. 올해는 제발 임금체불 없는 전라북도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지역 신문으로 살펴본 노동 이슈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는 전지적 노동자 시점 코너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오프닝에서도 소개해드린 것처럼 4월 28일 제35회 주택관리사의 날을 맞아 관리노동자의 시점으로 본 공동주택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안근용 회장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 회장 안근용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는 4월 28일이 제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이라고 하는데 먼저 주택관리사는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소 생소한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의무 배치되는 국가전문 자격자입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과 입주자 공동소유인 부대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 경비, 소독, 조경 등 일반적인 관리부터 건물의 수명을 길게 하기 위해서 장기 수선 계획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외부 도색, 엘리베이터 교체 이런 주요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관리비를 사용처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결정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의 역할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관리사 분들이 이제 공동주택 관리를 총괄하시는 분들이네요. 네네. 그러면은 주택관리사의 날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날입니까? 예, 주택관리사의 날은 1990년 4월 28일 주택관리사 제1회 합격자 발표를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35년간 전국의 주택관리사를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자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행사를 하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0년도에 만들어진 제도고 그때의 첫 이제 합격자 시험 발표를 예. 기념해서 제정된 날이군요. 네네. 그러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 도회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단법인으로 시작하여 창립 35주년을 맞이한 2만여 명의 주택관리사로 구성된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전국에 17개의 시도의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중 도내 8개 지부 857명으로 구성된 전북도의는 주택관리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법정 단체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전북도민이 평안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주택관리사를 포함한 경비원 등 관리 종사자가 사회적 신분 보장을 받고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협회에 협회가 전국적으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나인가요? 아니요, 17개의 각 시도의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전국 협회는 하나인 건가요? 예예예. 전국에 하나. 예, 그렇죠. 얼마나 많은 주택관리사분들이 협회에 지금 회원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까? 예, 약 한 19,000명 정도가 협회에 가입하여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들이 어쨌든 총괄적으로 공동주택을 관리하다 보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 호소하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최근 공동주택은 사람과 시설의 집중화와 현대화로 안전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엄격해지고 관리 업무 서비스에 대한 입주민의 기대와 요구도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업무 부담도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어려운 여건인데요. 예를 들면 층간소음, 실내 흡연으로 인한 악성 민원은 물론이고 입주민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직장 내 괴롭힘 같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사 개입 같은 정황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음, 사실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신청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던데 지난해 주택관리사 협회하고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가 함께 인권 침해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통계가 입주자로부터 부당한 업무 간섭을 최근 1년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물었는데 무려 72%가 있다고 대답을 예, 했습니다. 어떤 사례가 많을까요? 예. 여러 사례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입주민이 감정적, 권위적 자세로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또는 사적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직원의 인사 문제 개입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이 입주민의 마음에 안 들거나 불친절하니 해고를 요청하고 또 위탁관리 재계약을 조건으로 관리소장 또는 직원의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주자 대표 및 입주자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행, 협박 등 유력을 사용하여 정당한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2%가 아직도 그런 부당 업무 간섭을 받고 있다고 응답을 한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그 사적인 심부름을 아직도 강요한다고 하는데, 야, 어떤 심부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택배를 자기 네. 집으로 좀 가져다 달라든지 아, 네, 네, 아, 네, 네. 또는 그렇죠. 뭐 자기 주차를 네. 뭐 좀 다른 데로 옮겨 달라든지 아, 그런 것까지 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런 거는 사실 해서는 안 되는 업무 범위 밖의 일인데, 그러다가 만약에 이제 무슨 사고나 발생하거나 예. 그러면 다 또 이 법적인 책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게 함부로 막 이렇게 권위적으로 호칭을 부르거나 이런 경우도 더러 있다는데, 예. 뭐 그런 아직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뭐 정당한 호칭을 부르는데 일부 입주민분들이 좀 뭐 어이라는 뭐 이렇게 네, 네, 정당한 네. 호칭이 아닌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비정규직 그리고 이제 취약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호칭을 불러달라 이런 캠페인도 예. 국가도 하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예. 우리 예. 관리 노동자들도 정말 그런 호칭을 정확히 불러주기를 좀 바라고요. 예. 노동 존중이라는 게 그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응답을 보니까 부당 업무 지시를 받고도 대부분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많았어요. 무려 60% 이상이 그냥 참고 넘긴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참고 넘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사에 따르면 108명 중에 64명이 참고 넘긴다는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데요.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고도 대부분이 참고 넘기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말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서가 약 44%,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걱정되어서가 34%, 합치면 약 한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과 입주자 협회 구성원에 대하여 내실 있는 괴롭힘 예방 교육과 인권 교육, 노사 간의 지속적 상생 협약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잘릴 것 같아서 말 못하고 그렇죠. 예. 말해도 정말 소용없을 거 벽 예. 같아서 예. 말을 못하고, 이게 참 예. 슬픈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진짜 예방과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그리고 상생협약의 필요성이 정말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어떤 괴로움들이 많아져서 전라북도도 공동주택 관리 준칙을 작년에 새롭게 좀 만들어서 관리 노동자 괴롭힘 예방 및 대응 수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칙에 의하면은 입주자 대표자 회의 구성원과 관리 노동자에게 1년에 1회 이상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잘 실행되고 있습니까? 예. 재작년 2023년 11월에 만들어져서 약 1년이 지금 지나고 있지만 입주자 대표만 따로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1.9%로 아주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공동주택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서로 간의 인권이 존중받는 건전한 공동체 문화와 관리 종사자가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주민의 노력과 관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도 사실은 시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예. 이런 어떤 괴롭힘 예방 교육이나 인권 교육도 좋게 이제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 잘 적용되게 해야 될 텐데, 예. 1.9%로 아주 저조한 실정이라는 게 안타깝고, 뭐 전라북도나 전주시처럼 이런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이것들을 지도 감독하고 할 수 있게 좀 예산 지원도 하고 예. 그러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래, 앞으로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노동권이 보장되는 공동주택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예.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에는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 센터를 둘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약 86% 이상의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 지원 관리센터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센터의 기능에는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민원에 대한 법률 상담, 노무 상담, 복지 상담, 유권 해석과 괴롭힘, 업무 간섭에 대한 대응 및 지원, 그리고 입주민과 입주자 대표에 대한 교육, 위탁사 횡포에 대한 부당 간섭에 대한 대응, 중재와 조율로 부당해고 금지 등 고용 안정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아직은 설치되지 않아 입주민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대한주택관리사 전북도에는 도내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상생문화 확대와 근로환경 인권 증진,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민과 공동주택 근로자들이 서로 배려하고 상생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있는 곳을 꽃자리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 곁에서 항상 응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법적으로 지역 공동주택 관리 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은 전라북도에 예, 설치되어 있지 않군요. 예, 예. 네, 이런 것들이 좀 진짜 설치되면 진짜 작은 아파트들은 큰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렇죠. 네, 예. 혹시 뭐 아직 올해 뭐 이런 것들이 설치되거나 그럴 계획이 있나요? 여러분 저 도청이나 이쪽 지자체에도 지금 계속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하루속히 좀 법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은 설치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끝으로 4월 28일이 제 35회 주택관리사의 날이잖아요. 예. 혹시 뭐 도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행사가 있습니까? 예. 제 35주년 주택관리사의 날을 기념하고 주택관리사의 친목을 도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한마음 야유를 4월 18일 순천만 국가정원을 견학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날 하루라도 공동주택의 스트레스로부터 좀 벗어나서 우리 전라북도 주택관리사 분들이 좀 해피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근용 회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의 안근용 회장님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작년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업을 담당했던 이금래 교육국장님을 모시고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노동인권교육과 법률 구조 상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금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서 공동주택 노동자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하셨습니까? 네,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취약 노동자 대상 교육 및 법률 구조 상담 사업을 공모하였고 저희 센터가 선정이 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노동자에 대한 무시와 차별로 노동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언론에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이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가 되면서 주민과 관리 노동자의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비원, 미화원, 하물며 관리수장까지도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주택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인권교육으로 자체사업 포함해서 저희가 60회 600여 명의 교육에 참여하였고요. 입주자 교육도 2회 진행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무료 법률 상담도 82회, 권리구제 법률 지원도 3명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서 공동주택 내 노동인권 의식 함양에 첫 발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꽤 많이 진행하셨네요. 600명이나 참석했고 82회 권리 구제 상담을 하셨는데 네. 단지로는 몇 개 단지 정도 되나요? 저희가 아파트 단지가 전라북도는 600여 개 아파트 단지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중에 이제 60군데 참여를 했고 이제 인원수로 600여 명이 됩니다. 네, 많이 한 것 같은데도 10%. 그렇죠. 네, 10%군요. 올해는 더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참 갈 길이 멉니다. 네. 자, 그런데
그런 교육에 관리 노동자 입주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처음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매우 부정적이었어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인권교육을 얼마나 받아봤는지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참여자의 1% 이내로 받아봤다고 했을까요? 인권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교육 외에는 접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노동법 교육도 있어서 그런지 노조 가입을 먼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민이나 관리자에게 노동자의 인권은 알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교육이 끝났을 때 참여자 만족도는 많이 높았습니다. 딱딱하지 않고 현장 참여자별에 맞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교육이었다는 인권 감수성 교육이었다고 봅니다. 실제로 모 아파트 입주민 교육 후에는 입주민들이 관리사무소를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관리소에서 좋아하셨어요. 몰라서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알았을 때 지키려고 노력하는 배려를 느낄 수 있었던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네, 사업 초기에는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네. 막상 하고 나니까 이런 교육 좋아 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네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튼 인권 교육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고 네. 이제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는 필수가 되었는데 네. 여전히 우리 일하는 현장에서는 네. 1% 정도밖에 받은 경험이 없다는 것이 네. 어쨌든 좀 보편적으로 우리 일하는 곳에서도 노동 인권 교육이 좀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이제 그렇게 좀 거부감이 많으니까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사실 인권교육은 공동주택 노동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입주민들에게 더욱 필요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교육 후 누구보다 관리자들이 입주민 교육을 원했지만 입주민들에게 인권교육을 참여시키기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죠. 관리소장님들의 의지도 중요했고요. 올해는 센터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입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우리 전 시간에 안근용 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규칙으로도 만들었다는데 네. 1.9%밖에 입주민 대표자 회의가 괴롭힘 예방 교육을 받은 비율이 1.9%밖에 안 된다고 하고 네. 사실 정말로 알아야 되는 사람들은 입주민들이고 그렇죠. 저도 이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아이들하고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사람은 청소년 알바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이 잘 지키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입주민들이 정말 받아야 되는 교육이다라고 네네. 하는 그런데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올해도 이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올해도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상담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민 노동존중 인식개선 교육도 10회 추진 예정이고요. 그리고 600여 개 공동주택의 포스터 홍보도 진행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안전 지킴이단을 구성해서 인권 침해 예방 캠페인과 인권 침해 사실이 접수되었을 때 사실 조사 및 권리 구제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원스톱 시스템도 함께합니다.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사업은 전국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2회차에 그치지 않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전북이 아닌 전국으로 확산되는 교육의 첫발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동주택이 마을 공동체라고 볼 수 있죠. 한 마을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25년도에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금래 교육국장님이었습니다. 치매 노인을 갖다가 찾아주는 거 이거 어렵거든요. 어디로 가셨는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거나 또는 애기 신발 잊어버렸는데 그게 할아버지한테 받은 선물이에요. 그런 걸 찾아주는 거. 이제 눈이 오거나 이제 얼음이 얼었을 때 그 미끄러운데 제일 먼저 가가지고 거기에다 모래도 뿌리고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저희도 밤에는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저보고 왜 잠을 자느냐
저희들이 이제 뭐 주차 정리한다 그래가지고 차를 좀 빼달라 할 때만 화내면서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맙다는 얘기, 수고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아파트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깨끗한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건 우리 모두 보안관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경비원님들 덕분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영상은 서울 노동권익센터에서 제작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생활 속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노동에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는 캠페인으로 아파트 경비 노동자분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사실 노동 존중이라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노동 네트워크로 이해하면 저는 쉽다고 생각합니다. 만나서 반갑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노동 존중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속에서 우리 경비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들으면 힘이 나는 말이 수고 많으십니다는 말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누구의 노동에 의지하고 있다면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 번씩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럴 땐 이런 법 코너입니다. 마지막 코너죠. 오늘도 저희 센터 법규 국장님이신 천성아 노무사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28일은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산재 보험에 대해서 천성아 노무사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겠는데요.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주시 비정규직 센터에서 노동 상담을 하고 있는 노무사 천성화입니다. 네, 4월 28일 사실 노동계에서는 꾸준히 건강권 쟁취의 날 그리고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행사를 해왔는데 올해는 특히 작년에 국회에서 법률로 기념일로 법정 기념일로 제정을 했어요. 사실 이날은 세계 다수 국가에서도 공식적인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가장 포괄적인 질문이죠.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산재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산재보험법이라고도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장 업무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그리고 사망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무 수행 중이나 업무 준비 또는 마무리 중 그리고 사업장 시설물 결함이나 출퇴근 및 휴게 시간 중 사고와 화학물질이나 분진 그리고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장애 발생이나 사망 사고의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하다 다치면은 혹은 일을 준비하다가 퇴근하다가 다치면은 일단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럼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제조업체나 도소매업체, 음식업, 건설공사, 그리고 농업, 임업, 어업 등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이나 임업, 어업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입한 이후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도 계신데 뭐 회사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일하다가 발생하는 부상이나 질병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든 납부하지 않았든 노동자가 근로를 하다가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다만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릴 바 있듯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농업, 임업, 어업 중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을 한 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인 미만의 농립어업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가입을 해야만이 받을 수 있고 예, 나머지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입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산재로 인정이 되면 어떤 보상들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산재 보상은 종류상으로는 8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고 치료하는 기간 중에 받는 임금 70% 정도에 해당하는 급여인 휴업급여, 중상으로 치료가 장기적일 때 받는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치료 종결 후에 발생한 장애에 대하여 받는 장애급여, 그리고 치료 중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간병인 비용, 사망의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와 장례비, 그리고 장애를 입은 노동자가 새롭게 취업하기 위해서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해주는 직업 재활 비용 등이 있습니다. 네, 쉽게 하나만 여쭤보면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요하는 예, 그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그러면은 임금의 70%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나머지 이제 병원 비용은 제하고 예, 어쨌거나 생계를 위해서는 임금 휴업급여, 임금에 네. 해당하는 준하는 휴업급여가 한 70% 정도 지급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나 특수고용 노동자들,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들도 있는데요. 이런 예. 분들도 일하다가 다치면은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을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도 하는데요. 이분들은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고 있지만 퇴직금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산재보험 적용도 배제가 되었었는데 현재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많은 이런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이 일하다가 다치는 경우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해당되는 직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굴삭기나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 방문 판매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기사, 화물 찻주,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방과 후 강사 등이 현재는 적용을 받고 있고요. 이 외에 적용 지금 이제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직종 외에는 아직도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이제 그렇더라도 너무 이제 직종이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누구나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업종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빠지는 업종이 또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세로 보면은 이 노동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그 직종들을 계속 확대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취지라는 게 산재보상보험법이라는 게 일하다가 다칠 때 발생하는 어떤 그런 사고에 대해서 예. 생계적으로나 아니면 치료적으로나 이제 보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예외 없이 좀 잘 적용되기였으면 좋겠네요. 예, 이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갈수록 조금씩 이제 나아지고 있기는 한데 출퇴근길에 다쳐도 산재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출퇴근 사고 중에 산재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선 이제 출퇴근 재해라고 하면 취업과 관련해서 주거와 집과 이 회사 사이에 이렇게 출퇴근하는 이동 또는 한 취업 장소에서 다른 취업 장소로 이동 시에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거거든요. 주로 출퇴근하는 길을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러한 출퇴근 제한은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좀 아주 극소수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산재보험법이 개정이 돼서 전면적으로 출퇴근 제한에 대해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산재 보상이 되지만 출퇴근 중에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벗어나거나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쇼핑이나 개인적인 모임 등 이런 사적인 행위 중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산재 보상 대상이 안 됩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이나 중단이 있었더라도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경로 일탈이나 중단을 예외로 인정해서 출퇴근 제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 복잡하네요.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출퇴근하는데 이 노동자들이 퇴근하면 회사에서 곧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네네. 아니면 또 출근할 때에도 뭐 집을 출발하면 바로 꼭 회사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네. 중간에 볼 일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이 사례들의 경우는 이제 그 산재 보상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예시를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서 마트 등을 들렀다가 귀가하는 도중에 사고 나는 경우, 네. 그리고 직업훈련 기관에 직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경우, 네. 그리고 출근 전에 투표소에 들러서 예를 들면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를 한 후 회사로 이동하는 경우 네. 중에 사고, 또 퇴근 후에 투표소에 들려서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하고 나서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된 사고, 네. 이런 경우들, 그리고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데려오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들렀다가 이동하는 경우랄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본인의 질병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그리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친 등 가족의 간병을 위해서 퇴근 후 요양병원에 이동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랄지, 네. 이런 경우 등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봐가지고 이런 경우들에 발생한 출퇴근 재해는 산재 보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데 네, 좀 그럼 출퇴근 시간에 사고가 나면 무조건 상담을 해봐야겠네요. 만약에 통상적인 범위가 아니더라도 혹시 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네네네. 이렇게 상담 포기부터 하는 것보다는 상담을 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통상적인 경로 안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상이 되지만 예, 일상 행위로 인한 것은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출근하다가 생활용품 하나를 편의점에서 사는 것도 예, 마찬가지로 약간 출근 경로에서 매일 이렇게 다니다가 편의점 있는 사거리로 돌아가다가 나도 예, 이게 이제 인정이 된다는. 예, 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방송을 듣는 분들 출퇴근 뭐 시간 안에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더라도 사고로 인해 이제 산재가 필요하신 분은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센터에도 이런 상담이 하나 왔어요. 일하다가 다쳤는데 아무도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게 즉시 알리지 않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이제 퇴근하고 다음 날 아침에 알렸는데 예. 이렇게 목격자가 없거나 회사가 알지 못한 사고의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어떤가요? 그 보통 이제 목격자가 없거나 이제 회사에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런 말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어느 정도 좀 큰 사고의 경우에는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제 작업이 중단될 수 있고 또 곧바로 이제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재해 경위가 명확하고 또 구체적이어서 산재 보상을 받는데 아무 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작은 부위에 뭐 작은 골절 등 통증이 좀 더디 오거나 또 참을 수 있어 가지고 있는 작은 사고의 경우에 사고 즉시 회사 측에 통보를 하지 않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날 정도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와서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 목격자가 없었던 사고이거나 또는 목격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회사에서도 사고 당시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노동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실 산재로 승인받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고와 관련된 여러 정황을 종합해서 업무상 재해로 판단될 때에는 산재 보상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목격자가 없어도 이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이제 잘 설명이 되면 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자기 부주의로 다쳐도 산재 보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산재 보상은 이 무과실 책임주의자라고 뭐 조금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노동자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건 없건 그리고 잘못이 크건 적건 업무와 재해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산재보험법에 정해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 발생 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있었더라도 산재 보상에 주는 영향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다만 산재보험법에서는 노동자가 고의로 또는 자해 행위나 범죄 행위가 원인이 돼가지고 발생된 재해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의나 자해를 빼고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옛날에는 회사에서 산재가 나면 이렇게 사인을 하도록 했었는데 그런 제도도 최근에는 좀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예. 회사에서 산재 신청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전에는 이제 산재 급여 신청서를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때 이 사업주의 이 확인 도장이 없으면은 접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산재보험법을 바꿔가지고 변경을 해서 사업주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어도 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은 원래 회사가 가입하고 보험료도 모두 회사가 납부를 하지만 산재 보상을 받을 권리는 노동자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재해를 입은 노동자나 유족이 직접 신청을 하면은 되고요. 그래서 산재 발생 시에는 업무 담당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서 산재 신청서 작성을 안내받아서 직접 제출을 하거나 또는 치료적인 의료기관에 요청해서 산재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절차가 간편화됐습니다. 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치료 중인 뭐 병원이나 이런 데에 작성을 해서 내도 신청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처럼 그렇게 간단해졌다고 합니다. 그 산재 치료를 받고 있을 때 회사에서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사실은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해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노동자나 또 출산 휴가 중인 노동자는 그 치료 기간 및 휴가 기간과 치료 및 휴가가 끝난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산재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돼서 위법한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산재 치료 기간 중이라도 노동자가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서 뭐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는 있고요. 그렇더라도 어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나 또는 노동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산재 보상을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퇴직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가 부당하고 처벌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산재보험 신청에도 무슨 그 시효가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이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예. 4년 전에 간판 제조 설치 업체에서 일하던 형이 사다리가 넘어지는 사고로 예.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예. 2달에 한 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고 수영도 하면서 지냈는데 가끔 통증이 심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 4년 전에 사고인데 그것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뭐 10년 전 업무상 이렇게 사고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요. 즉 뭐냐면은 산재 신청 시점 3년 이내에 병원을 다닌 사실이 있다면 되는데요. 통상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산재 신청 기한은 3년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산재보험법에 산재 보상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라고 규정 때문에 그러는데 이 규정의 뜻은 산재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으면 산재 보상 시효가 소멸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산업 이 산재로 인해서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현재 시점 즉 산재 신청 시점에서 3년 이내에 치료가 필요한 그런 부상 질병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라는 의미가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네. 중요한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질문상에 이제 형의 이 디스크 원인이 4년 전에 그 사업장에 노동을 하는 중에 이제 발생한 것으로 것이라고 해서 산재 인정을 받게 되면 충분히 받을 수 있고요. 받게 되면은 산재 신청 시점 이전 3년 동안 이게 산재 신청한 이전 3년 동안에 발생한 치료비와 휴업급여 그리고 산재 신청 이후부터 치료 종결 시까지 발생하는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10년 전에 다쳤는데 예, 계속 10년 전에 다친 걸로 병원을 다니고 있는 게 기록만 있다면 그것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네요. 예, 가능하고 또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참고로 이제 보통 이런 이 부상이나 질병의 이제 시효는 3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산재 보상 급여 중에 장애 급여 네. 또는 이제 사망으로 인한 유족 급여나 장례비의 경우는 그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떤 이제 유족급여, 장애급여는 소멸시효가 있고 예, 듣는 분 중에 그때 산재 신청할 걸 하는 분이 있다면 예, 만약에 그것으로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볼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산재보험 말고 이제 이런 상담도 있습니다. 오빠가 프레스에 왼손 손목 부위가 절단돼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은 받았지만 금액이 적어서 막막한데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인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지금 질문은 보면은 산재보험과 네. 일반 민사소송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민사상 손해배상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는 네. 이 사례인데요. 보면은 노동자가 요양을 마쳤음에도 네. 장애가 남은 경우에 산재보험법상 장애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산재보험은 원래 노동자의 연령이나 과실률 등과는 무관하게 보상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노동자들이 심각한 장애가 이렇게 발생이 된 경우에는 산재 보상금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산재보험법과 민법에 따라서 노동자가 산재 보상을 받았는데도 그 보상액이 노동자가 실제
이분 민사상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때는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노동자가 업무상 사고로 이분 원래 총 손해액이 2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 때 이 노동자가 산재보험으로 1억 원의 보험 급여를 수령했다면 한 경우에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네, 그렇군요. 예. 네. 또 하나 상담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작은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8년 전에 심각한 화상을 입고 퇴직하셨습니다. 예. 사장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회사에서 치료비와 월급을 받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회사를 믿을 수 없고 후유 장애 등이 염려돼서 나중에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 화상이 이제 업무상 발생하는 화상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얻은 노동자는 퇴직과 관계없이 3년간 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자가 이렇게 산재를 당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이 아니고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겠다, 치료비 등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보통 공상처리라고 네, 하거든요. 공상처리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은 회사가 공상처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하고 이제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노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상처리보다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회사가 지금은 이제 보상을 책임져 주더라도 또 이 회사가 언제까지 존속할지 의문이고 또 언제 태도를 바꿀지 알 수도 없거든요. 그런 면에 비해서 보면 산재보험은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한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후유 장애에 대한 별도의 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흘러가지고 재발을 하더라도 재요양 신청을 해서 다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가급적 산재 보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어쨌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가 필요하면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산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심할 수 있어야죠.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권리. 최근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산재도 늘고 있다는데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실현되기를 희망하면서 132 두 번째 라디오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은 5월이죠.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입니다. 어쩌면 인류는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해온 노동 공동체가 아닐까 합니다. 가족에서 시족으로, 시족에서 부족으로, 민족에서 국가로, 세계화로 노동이 분업된 세계화 시대에 노동으로 연결된 서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격 넘어 가치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은 당신 덕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마땅합니다.